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그리고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임금을 보전하고 또 그 가족들의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산업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물론 1883년의 건강보험이지만 바로 이듬해 1884년에 무슨 제도를 시행했죠? 네, 산재보험을 바로 시행을 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죠?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를 추진하는 그 가장 앞서서 산재보험을 1963년 11월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산업화 과정에서 산재보험이 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산재보험의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서요, 산재를 당하면, 산업재해를 당하면 가장 초기에 했었던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었냐 하면 민법에 의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도 무조건 어떤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실 여부에 따라서 재해 보상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관습이나 민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산재 보상을 받는데, 그러려면 근로자가 무엇을 입증을 해야 되냐면 근로자가 내가 당한 이 산재의 원인이 누가 뭐래도 사용주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증명이 쉽나요? 아니요, 나는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근로자의 잘못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내가 증명한 그러한 전문 지식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려면 이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용자 책임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책임법. 두 번째는 산재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관습이나 민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됐던 것보다는 한 단계 좀 수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보다는 까다로움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재보험과는 결이 같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1884년에 독일의 산재보험 같은 산재보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산재 발생의 책임 소지에 따른 보상의 결정과 소송을 통해서 개별 보상해주는 기존의 관행을 지향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재보상의 원칙이 뭐예요? 무과실 책임주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개별 보상이 아니라 산재보험 보상에 초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우리가 조금은 쉽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관행들이 있죠. 어떤 것들요? 약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적인 합의로 일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용자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산재보험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 강의 이후에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많아도 보험료율에 인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산재 처리가 많으면 우리 회사에 산재 처리가 많으면 우리 회사의 보험료율 자체가 껑충 뛰어 올라서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데 뉴스를 보든지 이렇게 보면 다 개인 합의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봐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산재보험의 발달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민법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소송을 통해서 산재 처리를 결정을 하던 시대에서 사용자 책임법이라는 그런 사용자에게 1차적인 과실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하나, 그러나 현재의 산재보험과 같은 완벽한 무과실 책임주의의 입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1884년 독일의 산재보험, 우리나라의 63년의 산재보험처럼 이렇게 산재보험이 도입되면서 근로자에게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산재, 그러면 형태는 이렇지만 산재 보상의 이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산재 보상의 이론. 아이고, 이런 것도 있나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산업위험 이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산업 현장 자체가 일을 하면 무엇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산재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안전하게 하더라도 재해는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위험 이론은 뭐냐면 산업재해 비용을 이미 어디에다가 반영하는 거예요?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를 만들 때 이 보드 마카를 만들 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산재에 대한 비용까지도 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업위험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재 보상이 산재 발생을 억제시켜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이론이에요. 산재 보험이 있어요. 산재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산재 보상하면 아깝잖아. 뭐 아깝다라는 표현은 뭐 그런 의미의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재 발생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 이 산재 보상이라는 것이 산재 발생을 억제시켜서 결국은 어때요? 기업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죠. 왜?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이다. 사회적 타협 이론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회적 타협 이론. 사회적 타협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재 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희생과 이득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타협. 누구가 타협을 보고 있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타협을 통해서 희생과 이득을 공유한다라는 이론이 사회적 타협 이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달 단계도 바로 산재보험이 나왔었던 것이 아니고
산재 보상의 이론도 한 가지 이론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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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론에 정답이 있다, 어느 하나의 이론에 정답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식은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러한 속성도 있고 이러한 속성도 있고 이러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전부 다 같이 공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산재보험의 인정 범위, 이러한 산재보험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업무 기인성과 업무 수행성에 따라서 산재보험이 이루어집니다.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이 칠판이요, 중고를 사서 그런가 잘 안 지워져요. 엄청 힘을 주고 지우고 있는데, 산재를 받으려면 업무 기인성과 업무 수행성, 이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업무 수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뭐예요? 업무 수행성이다라는 거죠. 일을 하다가 발생했으니까 업무 수행성이 맞겠네요. 업무 수행성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가 산재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부터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도 뭐에 포함되고 있어요? 산재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안 됐냐? 과거에도 됐는데, 과거에는 보통 어떤 경우로 한정이 됐냐 하면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는데, 그 외의 사고에서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뭐예요? 자가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업무 기인성은 뭐예요? 업무 기인성. 업무 기인성이란 업무로 인해서 입은 재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무 기인성, 엄청난 스트레스, 업무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 기인성,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는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 우리의 산재보험은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가 되죠. 업무 기인성에 의한, 그죠? 그런데 이러한 직업병은요, 언제부터 적용되냐 하면 1929년에 독일의 사회보험법 개정에서 처음 산재에 포함시킵니다. 이 직업병이요. 자, 직업병은 어떤 거예요? 작업 중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기가 어려워요? 업무 기인성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병을 증명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직업병을 증명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정 열거식이 있어요. 지정 열거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직업병 목록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에요. 직업병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이거는 산재라고, 직업병이다라고 요청하기가 상당히 쉬운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이게 업무 개인성, 업무 수행성으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정 열거식에는 이 새로운 병이 뭐가 안 돼 있어요. 직업병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원래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직업병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것으로 인해서 산재 처리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 지정 열거식의 단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정의 방식이에요. 일반 정의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병을 일반적으로 직업병 목록을 만들었다. 여기는 목록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병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직업병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해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질병이 그것에 해당하는지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직업병 범위를 넓게 잡을 수는 있으나 어떤 게 문제겠어요? 그래요. 전문가의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근로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어려움, 즉 단점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혼합 방식. 이런 거 어디 들어가도 혼합 방식은 보통 있죠. 존재하죠. 네, 이 혼합 방식은 지정 열거식 방법과 일반 정의 방식 이 두 가지를 혼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병 목록을 통한 판정과 그리고 직업병 판정을 통해서 판정 여부를 가리거나 새로운 직업병인 경우는 어떻게 일반 정의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회보험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죠. 첫 번째, 어떠한 것들이 내용이 일반 사회보험과 다르죠? 맞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같이 내고 있잖아요. 같이. 근데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라 그래서 근로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고 누구한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누구만 부담한다? 그래요. 고용주만, 사용자만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 사회보험과 차이죠. 여기에서 용어 정의를 보면 고용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고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누구예요? 적용 대상은 대표가 아니라 누가 적용 대상자예요? 고용주가 피보험자이면서 적용 대상자는 누구예요? 임금 근로자가 적용 대상자이다라는 것. 즉 수혜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용자, 고용주지만 적용 대상자, 수혜자는 누구다? 근로자라는 거죠. 이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그 보험에 의해서 혜택, 수혜를 보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도 일반 사회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재보험은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이 낸 보험료와 그리고 개인이 받는 급여의 총액은 같다라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가 산재 발생률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비례하느냐? 일단
비례하긴 해요. 왜? 산업별로 보험료율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 산업별로 보험 발생이라든지 또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것들이 산업별로 다 다른데, 일단 산업별로 그 보험료율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약 18.5%에서 0.6%까지 보험료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요. 거의 어떤 사업체는 우리처럼 전문, 보건, 여가 이쪽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험료율은 임금 총액의 0.6%밖에 안 돼. 1%도 안 돼요. 그런데 광산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 거냐? 18.5%. 엄청나죠. 거의 20%가 뭐예요? 보험료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또 개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산재가 발생이 많으면 그만큼 보험률이 인상되고, 이러한 요인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회보험은 개인 자체, 그 개인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삼기 때문에 보험공단은 어떻게 해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추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직, 이러한 부분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또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산재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자는 산업재해 위험을 안고 있는 위험 근로자이면서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자영업자는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대표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가 주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데 50인 이하 사업장의 대표도 뭐 할 수 있어? 나도 산재 가입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산재보험 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적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재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가정 아래에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산재보험료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별로 전년도에 발생한 산재 발생률에 비례해서 전년도에 많이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를 높이고 적게 발생하면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별 실적 요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인 이상 사업장, 6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건설업 등에서는 이러한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는 전년도가 아니라 3년 이내에 그런 실적을 통해서 3년 이내에 산재 발생이 많으면 개별 실적 요율이 올라가고, 산재 발생이 적으면 개별 실적 요율이 낮아져서 실제 산재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부터 이렇게 적용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행 초기에는 어땠냐면 기업별 또는 산업별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수에 고정하여서 보험료율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근로자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산업 발생률과 질병 발생률이 높은 기업에게 과중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서 근로자 총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도 어때요? 그냥 근로자 총수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이런 얘기는 했어요. 반면 베버리지는 사용자에게 산재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베버리지 의견과는 달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재 발생률에 비례하여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고용주가 전부 다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설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은 훌쩍 지나버렸네요.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인 산재보험의 역사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다음 동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